384가? 한국주택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머리를 따서 KHFC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걸 이제 더 줄여서 요즘은 그냥 HF 이렇게 통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예전에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었어요. 유동화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 이 유동화 전문 회사가 코모코라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었는데, 이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인 코모코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또 두 개의 회사를 합병해서 설립한 정부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이 두 개 회사를 합병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두 개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동시에 볼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가 이번에 나와 있을 건데요. 주택금융공사의 가장 주된 업무가 바로 유동화 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유동화라는 게 뭔가를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라 그러죠. 이 유동화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MBS를 발행해서 이걸 이제 투자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걸 저당 유동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국주택공공사의 가장 주된 업무가 바로 MBS 발행입니다. 유동화 업무. 두 번째는 MBS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금이 확보가 되겠지. 그 확보된 자금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간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기지론이고 보금자리론, 그리고 또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연금제도인데, 바로 이 유동화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주택연금하고 그리고 모기지론 두 개의 상품을 공급하는 거죠. 서민들하고 이제 노인들에게. 그것도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주택신용보증기금도 합병을 했으니까 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도 해야 되겠죠. 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신용보증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바로 유동화 업무하고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게 대표적인 일이고요. 바로 유동화,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다. 그리고 그 확보된 자금으로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것과 주택연금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또 주택연금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주택연금을 지급받다가요, 노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연금 지급 금액이 이제 집을 판 가격보다 더 많잖아요. 연금을 많이 수령했으면 대출금을 상환을 못 하거든요. 그럼 그 부족분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론 또는 보금자리론이라고 합니다. 이 모기지론하고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이 있어요. 역모기지론. 다른 말로 하면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래서 주택 노후연금 또는 줄여서 그냥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공공사가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갖고 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 가면은 요 모기지론에서 파생되는 상품이 또 있어요. 모기지론에서 또 파생되는 상품이 뭐 적객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즘 워낙 이제 서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기지론에서 파생 상품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적객 대출이라든가 딘돌 대출은 모기지론에서 파생돼 나온 상품이니까 모기지론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 두 개부터 비교를 해놓고 다음 단계 가서 이제 나머지는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모기지론하고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초점인데, 자, 모기지론은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 민법상 성년이잖아요. 그죠?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뿐만 아니고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이제 대출받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 무주택자만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만 이제
기존의 주택을 한 개 갖고 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 소유도 대출돼야 되고,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내여야 됩니다. 7천 이내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거죠. 그죠?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바로 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을 받는 장기 대출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이하의 10년 미만의 단기나 중기 대출 자체가 없어요. 최고로 짧은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이 바로 모기지론이고,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불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담보 대상이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지, 주택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고 주택 이외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 대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상가, 오피스텔, 전답, 근린 생활시설 이런 거 구입하면서 모기지론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는 금액만큼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려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 되니까 미등기 주택도 대출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순수하게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니까,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잖아요. 그죠? 서민이 대상이니까 6억 이하까지 대출 대상이 가능한 거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6억 초과 주택이니까 이제 6억에서 10억이라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6억짜리 주택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다. 6억짜리 주택을 살 때는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6억 10원짜리 사면 안 돼요. 그죠?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지? 6억에서 10원이라도 초과하면은, 대출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이제 주택 가격에서 최대 70%까지 대부비율이 70%고요. 물론 아파트만 이제 70%까지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은 65%인데 그냥 최대 대출 가능 한도가 이제 70%니까 70%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한도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최대 3억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6억짜리 주택을 사면 3억이다, 3억. 대부비율이 70%지만 70%까지 대출해주면 4억 2천이면 한도 3억을 초과해버리니까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4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3억 하면 안 되지, 또. 4억에 70%면 얼마고? 2억 8천이잖아요. 그럼 2억 8천이 대출이 가능한데 한도가 3억이라고 3억을 내주면 대부비율이 70%를 넘잖아요. 대부비율이 70% 이내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대부비율하고 한도가 정해졌으면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항상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적용 방식은 고성금리를 정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에요. 그죠? 장기 대출이지만 대출 대상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에 차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금리가 책정되면 아무리 대출에 인플레가 생겨도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거죠. 30년 상환 기간을 설정해도 대출 시점에서 4%를 받았다. 그럼 30년간 무조건 4%가 적용되는 거예요. 고성금리를 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상환이나 원리금균등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환 방법은 뭘까요? 원리금균등입니다. 이 원리금균등이 가장 보편적인 상환 방법이 가장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데 원금균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정식도 가능합니다. 최정식도 가능하지만 이 최정식은 만 40세 미만만 가능해요. 만 40세 미만인 경우. 왜냐하면 최정식은 아까 그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들에게 총위 사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최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만 최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원리금균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 대출이니까, 그죠? 당연히 10년 이상 장기 대출인데 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다가 로또에 당첨되면 중도 상환해야 되겠죠? 중도 상환이 당연히 가능해요. 중도 상환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금리 적용 방식이 고정금리다 보니까 금융기관도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오잖아요. 근데
금리를 인상을 못하지. 그러니까 대출 기간에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도상환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3년 이내에 상환한다. 3년 이내에 상환 시에는 위약수수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위약수수를 부과하는데 최대 수수료가 이제 1.2% 이내, 주택가액에서 1.2% 이내에서 위약수수를 부과하고 남은 기간, 3년에서 남은 기간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좀 감소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위약수수료가 조금 내렸어요. 처음에 2004년도에 이게 모기지론이 정리할 때는 주택가격의 2%까지, 그지?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2%까지를 위약수수료로 부과했거든.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3억 받는다. 처음에 2004년도에는 한도가 또 5억이었어요, 5억. 5억에 2% 같으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2천만 원이잖아요? 5억에 2%, 아니, 1천만 원.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이면 1년에, 이자가 1천만 원 같으면 위약수수료가 1천만 원이면, 그죠? 위약수수료를 부과하고 이게 돈 갚아야 되면 갚겠나, 1천만 원이면, 그죠? 하여튼 이 수수료가 매우 높죠. 근데 지금은 1.2%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제 금융기관도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기회를 줘야 되니까요. 위약수수료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한 대출이 70%까지 가능하니까 자기 돈은 30%만 넣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금은 30%만 갖고도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선진화된 대출 상품이 바로 모기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역모기지론인데 왜 이건 역모기지론을 하느냐면 대출 방식이 모기지론하고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즉 모기지론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딱 제공하고 만약에 2억 빌린다. 그럼 2억을 일시불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죠?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10년에서 30년까지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하는 거죠. 일시불 대출에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거야. 근데 역모기지론은 대출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받습니다. 대출금을 분할해서 계속 수령을 하고 상환은 일시불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방식이 모기지론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자를 써서 역모기지론을 하는데 바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주거나 받을 때를 뭐라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 형식으로 수령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노후 연금제도, 줄여서 그냥 주택 연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노인이 대상이 되는 상품이에요. 자, 만약에 한 65세 정도 된 할아버지가, 그죠? 만 65세 정도 된 할아버지가 5억짜리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만 65세 같으면 뭐 정년퇴직 다 지났으니까 이제 근로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지. 집은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생계자금이 없으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매달 똑같이 수령하는 겁니다. 자,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대출받는 시점부터 이 할아버지의 남아있는 자녀 생애 기간 동안에 매달 똑같은 금액을 그냥 평생 동안 계속 지급받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을 매월 생활비로 수령을 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없는 거. 아우, 참 좀. 나무꽃도 입을 때까지 좀 이렇게 해보지. 죽는 것도 서러운데, 그죠? 죽을 때까지 이러지 말고. 노인이 나무꽃을 입으시는 날까지 이렇게 평생 동안 매달 똑같은 걸 계속 수령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사망하는 시점에서 이 담보로 적는 주택을 금융계의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때 매각을 합니다. 바로 이 담보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이 주택 처분 가격에서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금액을 일시불로 회수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매월 나눠서 생활비로 분할해서 지급했잖아요. 그죠? 대출이 분할해서 이루어졌고 상환은 사망 시점에서 그동안에 지급한 금액을 일시불로 회수를 하죠. 그래서 대출 방식이 모기지론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노인을 위한 상품이니까 그죠? 대출 자산이 당연히 노인이겠죠. 등기된 소유자나 또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랬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원칙은 대상인데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2주택도 되고 다주택도 당연히 가능해요.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만 이제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합산 가격이 9억 이내야 돼요. 9억 이하.
합산가격이 9억 이하라면 주택이 3개, 4개 있어도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9억 이하니까 9억까지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억짜리 주택 3개 갖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요. 연금지급이 가능한데 3억짜리 2개, 4억짜리 1개 갖고 있으면 10억이죠, 합산가격이. 그러면 이제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합산가격 9억 이하의 다주택은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걸 뭐라고? 주택을 합친 합산가격이 9억 이하, 여기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9억까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모기지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란 게 뭐야? 주택의 저당권을 숫자고 돈 빌리는 걸 모기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았죠, 모기지로는. 근데 이거는 뭐야? 노후 생활자금이다, 그지? 대출 목적이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로는 대출 시점에서 대출 기간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뭐,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면 20년이든 10년이든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영모기준은 언제까지야? 사망 시점까지죠. 사망 시점까지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데 사망을 날봐놓고 하는 게 아니죠. 2047년 5월 2일 날 죽고 이래가 그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았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다. 그러면 그 대출을 할머니가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이니까 원칙은 이건 종신입니다. 종신이고.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뭐 5억이나 6억 되고 뭐 이 정도 되면 그죠? 몇 억 되면은 생활비를 이렇게 수령할 때 한 달 생활 자금이 충분히 되는데 집값이 뭐 1억짜리나 뭐 1억 몇천 되면 그거 생활비 매달 나눠 받아봐야 얼마 안 되겠죠? 생계 자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제 만 60세부터 이게 가능하니까요. 60세부터 언제까지 생존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고 가정을 하느냐. 85세까지 생존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시점부터 시작해서 85세까지에 나누어가지고 이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대출 기간이 길고요. 연금 수능 기간이 길고 집값이 싸면은 매달 수능할 금액 자체가 적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생계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선택하는 거야. 노인이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 기간 방식도 지금 선택해가지고 차입자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0년만 받을게. 그러면 20년 동안만 딱 지급하고 그 시점에서 주택을 매매해서 채무해서 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확정 기간 방식도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영모기존도 역시 모기존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주택 구성, 주택이 담보가 되겠죠. 그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모기존은 주택 구성, 주택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도 당연히 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복합용도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합용도주택. 주로 복합용도주택이 뭘 뜻해요? 여기 얘기하는 거. 상가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가주택. 뭐 3층 건물인데 1층은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2층, 3층이 주택인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상가주택 이렇게 표현해요. 주상복합 아파트 말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아파트라 5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쓰일 때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20층이라도 층수가 총 20층 건물인데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밖에 안 되고 16개 층이 상가로 쓰이고 있고 4개 층만 주택으로 쓰이죠? 그럼 그건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고 무조건 5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쓰여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20층인데 5개 층만 아파트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반이 안 되죠? 그럼 그거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상가지. 예를 들면 그 영모기준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2개 이상이라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수령하는 게 모기지니까요. 이것도 모기준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주택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이 해야 되니까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될 때 그걸 주택으로 간주해주고 이제 복합용도주택도 주택 면적만 2분의 1 이상이면 당연히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주택 이외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전답 이런 것을 담보로는 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고요. 또 역시 미등기주택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야죠. 그죠? 저당권을 수령을 못하니까.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대출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죠? 아까 합산가격이 9억 이하라면은 다 주택도 대출에 포함을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구국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개 특징이 뭐냐? 권리 침해가 발생해 있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권리 침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등기부상으로 저당권이라든가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전세권 이런 게 일체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야만 그러니까 가장 1순위로 한국주택공사가 건저당권을 설정해야 노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주택을 바로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매각을 해도 우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아 가야 금융의 채무를 회수하겠죠? 그럼 이 채무를 회수를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 침해가 있으면 안 되고 일체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도 안 되고 원칙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안 돼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최우선 변제를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소액 변제 해줘야 될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모든 금액을 다 회수해서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차를 해지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임대차를 해지해야만 이게 이제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고 한국주택공사가 1순위로 건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만 그죠?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모기지로는 금리 적용 방식이 고정금리였지만 이 영모기지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금리 적용 방식이 변동금리를 취하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모기지로는 뭐 원금균등이든 원령균등이든 선택을 해서 대출 기간 중에 계속 일부씩을 계속 변제해가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 딱 종료되는 시점에서 모든 걸 다 채무를 변제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달 연금을 계속 수령해가는 거죠. 연금을 계속 수령하다가 요 수령한 금액을 나중에 사망 시점에서 일시불로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만기가 바로 사망 시점이죠. 사망 시점에 일시불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시점이 대출 종료된 시점이고, 또 이 주택연금제도도 중도상환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해요. 왜 이게 언제든지 가능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죠? 아들 모르게 연금을 신청했단 말이야. 근데 한 두 달 지났는데 아들이 이걸 알았다 그죠? 아버지 폐지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요즘 살벌한 세상이에요. 그지? 아버지 도대체 그걸 왜 신청했습니까? 이래 안 되겠습니까?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짓게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팔아보자라고 묻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돈 남으면 뭐 몇 푼 돌려줄까? 자기 게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신청하지 마세요. 내 생활비 드릴게 해갖고, 당장 해지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찔려 죽어요. 좀 세상이 워낙 살벌한 세상이갖고, 부모도 뭐 찔려 뿌는 세상이니까, 그지? 많이 봤죠? 참, 진짜 참 서글픕니다. 그지? 이놈의 자식이라는 것들 다시 키워놔봐야 개새끼들. 그런 짓거든. 그걸 자식이라고, 그죠? 참. 그냥, 아휴. 부모는 진짜, 아버지는 맨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돈 벌어갖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볼일 나보고, 엄마는 맨날 손주 키우고, 업어다가 키우다가 허리 빠져가지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는 부엌에서 죽는다, 그지? 싱크대 옆에서. 손주 업고 있다가, 그죠? 아버지는 일제에 가서 쓰레기 줍다가 죽고, 빙빙 줍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자식 때문에. 큰일이다, 그죠? 교수님, 여기 무기지론에는 대부 비율이 있는데, 예. 무기지론에는 어떤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거는 있죠. 빠져. 그건 그건 시험하고 관계 없으니까 설명 안 드리겠죠. 요 이제, 만약에 시세로 집이 6억짜리잖아요? 5억짜리라 치자, 5억. 시세로는 5억인데, 금융량이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겠죠.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게 6억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4억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담보주택 가격의 120%를 융자액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4억이잖아요? 그럼 융자금액이 4억 8천까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 4억 8천을 요 사망 시점이 언제? 85세로 가져간다 그랬죠. 그러면 72세부터 신청하잖아요. 72세부터 해갖고 85세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채기금계수를 곱합니다. 감정인계수를 곱해요. 그 대출 금액에다가. 만약에 이제 5억짜리인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6억으로 평가됐죠? 그럼 6억에 120%까지니까 7억 2천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7억 2천만 원에 남아있는 기간에 감정인계수를 곱해가지고 매월 연금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책에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안 중요하니까 설명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그러니까 중도상환이 가능해요. 뭐 한 달 연금 받고 바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환을 한다면 집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죠. 근데 이제 상한능이 그때 지금 파는 거니까, 원래 사망 시점에서. 근데, 그동안에 수령한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를 하잖아요? 그럼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는 거지. 안 팔고. 근데 언제든지 중도사는 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제도는 위약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중도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을 할 때요. 매달 이제, 이 노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은 매달 그냥 똑같은 금액을요, 평생 동안 계속 그냥 사망시까지 수령해 가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종신 지급 방식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평생 동안 그냥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50% 이내에서는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둔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자제분 결혼시킬 때 목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돈 찾아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50% 이내에서는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생활비로 일정하게, 그지? 똑같이 그냥 사망시까지 계속 수령하겠죠? 이게 종신 혼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금 지급 방식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생존에 계시다가 계속 연금을 이렇게 지급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제 금융경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그때 바로 매각을 하겠죠. 주택을 처분해. 그래갖고 주택 처분가에서 일시불로 채무를 회수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생존기간 동안에 연금을 4억을 지급받단 말이야. 4억을 지급받았는데 주택을 처분했더니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에요. 7억에 팔렸단 말이야. 그럼 3억이 남았죠? 남는 돈이 3억 생기지, 그지? 연금 지급한 거 다 회수하고도 3억 남았으니까 이 3억 남는 돈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 줍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근데 연금을 훨씬 주택 처분가액보다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은 팔았더만 6억밖에 안 돼요. 근데 노인이 생존기간 때문에 121세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쎄쎄쎄 하면서 막 오래오래 오손도손 사셔가지고요. 연금을 9억을 수령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3억이나 부족하잖아요. 3억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인에 청구를 못하고요. 이 부족분은 이제 아까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지급 보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분은 국가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게 3억이나 부족한데도 이걸 금융기관이 회수를 못한다면 이런 대출을 취급하겠습니까? 금융기관이 취급을 안 하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시중은행에다가 이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대출 상품인데, 그죠? 손실이 나면 이런 거 취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신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상속인은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주택 처분가격 한도 내에서만 돈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오래오래 그냥 자기 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거주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팔아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자식한테 돌려줄 거고, 모자라면 국가가 대신 주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안 먹고. 상당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노인에게 아주 큰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빨리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면, 중개사 자격증 따자마자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아파트 하나 딱 사드리면서 이거 신청해 드려야 돼요. 이거부터. 그것도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보상은 해야지.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뭐 살아있어야지. 그죠? 이건 진짜 노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빨리 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 신청해드려야 되고. 거기 상한방법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 지문가 보면은 보정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정료. 보정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보정료는 초기 보정료가 있고 연 보정료가 있어요. 뒷페이지에 넘기면 동그라미 2번 지문인가 어디 있어? 보정료 해가지고 없나? 있어, 거기 있어. 거기 대출금에 상한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정료라는 게 있는데 이 초기 보정료는 처음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가격의 1.5%를 보정료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 보정료는 매월 납부하는 건데요.
보정잔액의 연 0.75%포인트, 0.75%포인트의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입자가 뭐 초기 보증금이든 연보증금이든 금융원에 직접 가서 내는 건 아니고요. 요 금액만큼씩이 계속 요 지급하는 연금액에 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망 시점에서 일시불로 이걸 한꺼번에 갚으면 되는 거지. 금융원에 직접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보증료가 처음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초기 보증료가 2%였고 연 보증료가 0.5%였거든요. 이 비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요 비율을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확정기간 방식은 차입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받는 거다, 그죠? 그게 확정기간 방식인데, 등기된 소유자나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두 분 중에 연소자입니다. 두 분 중에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74세 이내인 자만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두 분 중에 연세가 젊으신 연소자가 그죠? 할아버지가 80세고 할머니가 만 74세란 말이야. 연소자가. 그런데 연세가 적은 할머니가 74세인데 30년을 선택한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80세고 할머니가 74세인데 할아버지는 110세까지 사시고 할머니 104세까지 사겠다는 뜻이죠. 그죠?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그냥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기 연령을 기준해가지고 89세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선택하는 거야. 만기 연령을 89세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74세 된 분이 선택을 하면 10년이나 15년까지는 선택하겠죠. 15년 선택하면 89세니까, 그죠? 근데 20년은 선택을 못하죠. 89세를 초과해버리니까. 만기 연령이 89세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 5개 기간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게 확정기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모기지로는 노인복지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복합용도주택도 다 대출대상에 포함을 시켜줬죠. 그런데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노인복지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원래 노인복지주택은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도. 근데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지급할 때 그죠?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해서 종신지급 방식을. 그런데 만약에 10년을 선택했다 확정기간을. 그러면 대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간만 딱 요 기간 동안 지급을 하겠죠. 그죠? 똑같은 금액을. 이게 종신지급 방식이고 종신혼합 방식은 일부 급에 대해서는 수신출이 가능하고 만들잖아. 50% 이내에서. 그죠? 50% 이내에서는 수신출이 가능하고 만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가 10년 선택하면 10년간만 딱 받겠죠? 이게 이제 혼합 방식인데 이 혼합 방식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 인출금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대출 금액 5%를 의무 인출금으로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차입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뭐 집값이 한 1억짜리밖에 안 돼가지고 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10년만 내가 선택해서 받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10년을 선택해서 받으면 10년 동안에는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활자금이 되는데 10년 지나면 금융회의 주택도 매각해가지고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연금도 안 나오잖아. 10년 뒤부터는. 그죠? 그런데 10년부터 연금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노인이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긴급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장으로 확보해두기 위해서 책정하는 게 의무인출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출금액의 5%는 의무인출금으로 딱 체크해놓고 이거는 연금기간에는 인출을 못해.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연금이 나오니까 인출을 못하고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그때 이제 뭐 자녀 교육비라든가요, 주택 수선비라든가 또 병원비, 의료비 이런 목적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도록 책정해 놓은 비상금이 의무인출금인데 이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5%의 의무인출금을 책정한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대출돼서 지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이 주택연금제도든 모기지로든 간에 무주택자나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증해주는 아주 그 혜택이 큰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유용성이 높은 제도니까 시험에 원래 자주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주택공공법이 워낙 빈번하게 개정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재작년에 28회 때 이제 한번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잘 안 나오다가. 작년에 또 안 나오는데 올해는 한 개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주택연금하고 모기지론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내든지 뭐 둘 중에 한 개를 내든지 하나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놓고 자 부동산 증권론 2장으로 가자요. 2장에 이제 부동산 증권론 여기서 1절이 이제 저당 유동화 제도죠. 아까 저당 유동화는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걸 유동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융권이 유동화가 이루지 않고서는 자금을 확보할 길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동화는 이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승계 조건인데요. 유동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뭐가 있는가. 이걸 지금부터 정리해야 돼요. 자,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부동산 금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금융의 흐름론을 가지고 저당시장 두 개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금 수요자죠. 이 수요자가 이제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죠. 그죠?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가야죠. 금융위원회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1차 대출 기간. 1차 대출 기간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이 1차 대출 기간을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융기관은 은행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제1, 제2 금융권을 통틀어 금융기관 하는데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또 새마을금고라든가 뭐 농협, 축협, 수협 이런 것까지는 금융기관인데 왜 사금융이 있잖아요. 캐피탈이라든가 뭐 러시앤 캐시라든가 뭐 무대리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산노하모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건 사금융입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그거는 사채업자들이에요. 고리대금 업자들이에요. 그런데 돈 빌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돈 빌릴 일이 없죠. 이러면 돈이 많으니까요.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산다운이도 빌려보고 뭐 러시안 캐시도 빌려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진짜 이자 비싸더라고. 예? 그거는 또 연체하는 순간, 한 번 연체하는 순간 그냥 인생 조져버립니다. 연체 이율이 29.9%. 29.9%거든요. 연체 이율이 30% 아닙니까? 30% 이자가 1년에, 그죠? 와, 정말 1억 빌리면 이자만 3천만 원 아닙니까? 1년에, 그죠? 엄청난 거죠. 그냥 3년 지나면 원금하고 이자가 똑같은 거지. 그거 못 갚는 순간 그냥 뭐, 그죠? 모래밭에 묻힙니다, 모래. 진짜. 절대 그런 데 돈 빌리면 안 돼요. 야, 신용등급도 아주 악화되고. 자, 이 금융위원회 가서 이제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정하죠. 그리고 거기에 빌리는 돈만큼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상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 일시불로 차입적에 대출을 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자금이 조금 지나면 고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 금융기관도 또다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다른 차입자에게 원활히 대출이 실행되겠죠. 이 금융기관도 역시 대출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대출을 받느냐? 2차 대출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1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 하는데 2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을 하지 않아요.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이고 이거 이외에 SPC라는 특수목적회사라는 게 있어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목적회사. 이것도 이제 유동화 기관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유동화 업무를 한국주택공사가 보고 있죠. 한국주택공사의 가장 주된 업무가 유동화 업무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2차 대출기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로 이 금융기관도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필요한 돈만큼을 대출을 받고 또 분할 상환을 하죠. 만약에 금융기관이 5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근데 5천억을 빌리려면 담보를 정해야 되잖아. 그죠? 차입자들은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정했지만 금융기관이 5천억 빌리기 위해서 담보를 정하려면 한 1조 원 정도 담보를 정해야 5천억 빌려줄걸요. 그 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는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고 담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금융기관은 지금 무수히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여러 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1억짜리 저당권도 있고요. 8천만 원짜리도 있고 2억 4천짜리도 있고 별별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5천억짜리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내요. 5천억짜리 저당권 묶음을 만드는데 그 저당권 묶음을 저당 패키지 또는 저당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 풀. 이 저당 풀 또는 저당 패키지 같은 말인데 이 저당 풀을 만들어가고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5천억짜리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정하고 역시 금융기관도 5천억을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을 상환합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도 5천억을 일시불로 빌려주고요. 뭐 20년간 한 달에 뭐 300만원씩, 400만원씩 분할해서 생각하면 조금 지나면 자금 고갈되고 돈 없잖아, 그지? 여기서도 이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주택금융공사는 지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저당 풀을 보유하고 있잖아. 저당금 묶음을, 그죠? 저당금 묶음을 가지고 있지. 이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저당금 묶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요. 그렇게 해서 그 증권을 투자자한테 매각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증권을 사들일 만큼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만들어진 증권이 바로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주택 저당이 모기지. 그걸 담보로는 벡터 이 말이고, 증권은 시큐리티스. 그래서 모기지 벡터 시큐리티스 MBS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MBS라는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이걸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해서 매각해가지고 자금이 확보되면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 대출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인 차입자에게 장기간 대출해주는 이 장기 대출 상품이 바로 모기지 이론이에요. 저기서 우리 나왔던 거. 자, 금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금융의 흐름 등에서 두 개의 저당시장이 형성되는데,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와 이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이죠. 돈을 빌려고자 하는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시장을 제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은 돈을 빌려고자 하는 수요자와 그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이에요. 이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이 1차 저당시장이 바로 처음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름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저당권이 최초로 설정되는 시장입니다. 저당권이 처음으로 설정되는 이런 시장. 이게 1차 저당시장이고, 1차 저당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저당권이 딱 설정되면 이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그지?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사서 자금을 확보했어요. 또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증권을 팔고 여기서 사서 또 자금을 조달했죠. 이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저당 유동화라 그랬지. 그 유동화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제2차 저당시장을 한다 이 말이야. 제2차 저당시장.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은 1차 대출기관과 2차 대출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1차, 2차 대출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 사이에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대출기관과 누구? 투자자.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을 하고, 2차 저당시장은 1차에서 저당권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설정된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확보해. 저당권을 유동화시키고 있죠. 저당권이 유동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당권을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잖아요. 그죠? 저당권이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한다.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 저당권을 증권화 유동화시키고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이 바로 2차 저당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2차 저당시에서 이루어진 거야. 1차 저당시장하고 유동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이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차 저당시장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 1차 저당시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이름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시장을 1차 시장이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죠. 주택 구입 자금을. 그 시장이 1차 저당시장.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이걸 1차 저당시장하고, 2차 저당시장은
1차 시장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설정된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고, 대출기관이 이렇게 자금이 확보되면 또 그 자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죠.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은 주택 자금 공급 시장. 1차 저당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되는 시장. 용어가 바뀌면 안 돼, 이런 용어가. 그 다음에 이게 저당시장이 1차, 2차, 두 개의 저당시장이 있는데, 이 저당시장이 활성화돼야만, 그죠? 즉, 저당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말이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동화가 이루어져야 대출기관이 자금을 확보할 길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출기관이 자금이 확보돼야 무주택 서민들이 차입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자금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당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줄 길이 없어요. 유동화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느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요 1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1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보다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1차 저당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주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시장 금리가 바로 주택 대출 금리입니다. 이 주택 대출 금리가 2차 시장에서 적용한 금리, 2차 시장에서 적용한 금리가 바로 MBS 발행 금리예요. 요 1차 시장 금리인 주택 대출 금리가 MBS 발행 금리보다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MBS를 사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야?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최소로 요구하는 수익이 있어요. 투자자가 최소로 요구하는 투자자의 요구수보다는 요 MBS라는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더 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MBS를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사들이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더 커야 한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룰 수 있는데, 이 저당 유동의 전제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자, 한번 보자요. 금융기관이, 그죠? 한국주택공사에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정하고 대출을 받았잖아, 그죠? 대출을 받으면서, 야, 5천억, 우리 저당권 묶음 5천억 넘겨줄 테니까 대출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으면서 연 6%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6% 이자를 주기로 하고 5천억을 빌렸단 말이야. 5천억을 빌려가지고 그 5천억으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4%나 5% 대출하면 금융기관은 문 닫아야 되는 거지. 그죠? 자기가 6% 이자 주기라고 돈을 빌려가지고 차입자에게 대출이 되면서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만 금융기관도 수익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한 7%나 8% 정도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줘야 1, 2%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요 7, 8%가 바로 1차 저당시에서 적용한 대출금리죠. 1차 시장금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리죠. 요게 2차 시에서 적용하는 금리보다 더 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요 2차 시에서 적용하는 요 대출금리가 곧 MBS 발행금리예요. 그러니까 MBS는 요거하고 똑같이 6% 발행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2차 시에서 적용하는 요 MBS 발행금리보다는 1차 시에서 적용하는 주택 대출금리가 더 커야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MBS를 사들이는 사람들은 누구? 투자자란 말이야, 투자자. 투자자가 MBS를 사들이는데, 자, 투자자가 나는 MBS에서 나오는 수익이 연 5% 수익이 나오면 MBS에 투자를 하겠다. 최소 수익은 5%가 나와야 MBS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먹고 있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해갖고 와서, 자, 우리 진짜 멋진 정권 좀 발행해왔는데, 1년에 4% 이자 줄 테니까 좀 사줄래? 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니나 사람이면 너 아버지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죠. 나는 최소 5%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4% 이자 주겠다면 안 사겠지? 그러니까, 요 MBS에서 나온 수익이 투자자가 최소로 오는 것보다 더 커야 돼. 그래, 이 투자자들이 MBS를 원활하게 사들이면서 자금이 대출기관 쪽으로 유입되고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자,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5%고, 요 6%가 바로 MBS라는 저당에서 나온 수익률이죠. 이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수보다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저당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 저당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1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2차 시장의 금리보다 더 클 거. 그리고 주택 대출 금리가 MBS 액면금리, MBS 발행금리보다 더 커야 되고요. 또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보다 더 커야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인데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MBS는 주로 누가 발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MBS는 누가 발행하고 있습니까? MBS라는 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5천억짜리 저당권 문구를 만들어서 넘겨줘서 저당풀을. 그럼 금융기관이 넘겨준 저당풀, 그 저당풀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저한테 매각했죠. 그때 만들어진 증권이 MBS니까 주로 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발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MBS를 발행하면 금융당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자 줘야 되죠. 그럼 요만큼 비용이 초래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렇지? 근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직접 MBS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금융기관이 직접 MBS를 발행해서 바로 그냥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금융기관이 MBS를 직접 발행하려면 서류상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아니, 서류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 그걸 하나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 SPC라는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회사, 이거는 이제 명목 회사죠. 종이로만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이걸 하나 설립해가지고, 바로 금융기관이 SPC를 통해서 MBS를 발행해가지고 직접 저한테 매각하고 바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2차 대출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로 발행을 하지만 1차 대출기관인 금융기관도 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S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두 발행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 MBS 이 주택 저당, 차입자에게 대출을 확보한 주택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증권이 MBS라는 거죠. 주택 저당 증권인데, 요 MBS에 어떤 게 있느냐 말이야. 이제 MBS의 종류도 알아봐야 되죠. MBS 종류부터 시작하자요. 고생했습니다.